자, 오늘은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단세포동물이 과연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그리고 이 채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혼란스럽다 하는 분들에게 좀 자세한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또 옛날에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학부 때 여러 가지 혼란과 그런 것들 때문에 진화론을 또 믿었고, 또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그런 분들, 그리고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그 액면가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든지 해야 되겠죠. 또 그걸 또 이렇게 왜곡하려는 그런 분들, 또 진화론자나 아니면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뭐 사람이 실수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사람이 만든 오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낸 그런 가정이고, 성경을 액면가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그것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일단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일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추가되거나 또 왜곡되거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성경을 믿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뭐 이슬람이나 몰몬교나 뭐 통일교나 다른 종교들이 진리가 아닌 이유는 성경 외에 다른 그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부하는 것만이 비진리가 아닌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것 또한 올바른,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예,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지금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특히 창세기 너무 신화적이다, 우리는 신약만 믿는다, 또 복음만 믿는다, 나는 복음주의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 복음은. 근데 성경에 따르면, 성경 말씀 로마서, 신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것도 뭐다? 복음이다 라고 성경 자신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 중에는 또 모세가 포함이 돼요. 예. 신명기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을 이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모세가 이야기한 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심플 러직을 따르면 성경 자신의 이제 말을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며 또 예수님에 의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또 성경은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볼 때 복음은 신약이나 혹은 뭐 사복음서나 혹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글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선입관이나 뭐 오래된 연대, 진화론, 뭐 이런 것들, 빅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을 제가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땅에 대해서 또 지구에 대해서 뭐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옳을 수 있는 근거는 거기 계셨다고 주장하시는, 또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살펴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냐 올바른 신앙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참과 그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중요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또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저에게는 정말로 보람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이거는 뭐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것만 올바로 믿게 되면 성경의 나머지 그런 기적들, 뭐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신반의, 이거를 그대로 믿을까 그대로 믿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신반의는 결국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환자분들께 이렇게 환자분이 여기 아프시고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거 선생님 여기는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저쪽은 선생님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선생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예, 그렇지 않죠. 결국 반신반의는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10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10번 정도, 10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심플한 그런 답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뭐 강아지 종류, 뭐 늑대 같은 그런 공통주상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처음에 그 종류대로 창조된 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숭이 종류도 마찬가지고 새들 종류도 마찬가지고 뭐 공룡, 트라이세라톱스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양서류, 도마뱀 뭐 이런 것들도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거기에서 종류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화는 있지만 이 종류 사이에 어떠한 그런 변화는, 그러한 것들은 개체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시작하면 이런 도식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화론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사실로서 여기고 있고 저 또한 과거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진화를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특히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진화가 계속 되풀이돼서 특히 생물학이나 뭐 지질학 하신 분들은 굉장히 되풀이돼서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거의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여기고 그러한 어, 그러한 어, 믿음은 점점 이제 강해지는 세대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가 과연 무엇인지 용어의 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 다의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자 그리고 그 용어의 정의의 많은 경우는 그런 진화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진화가 단지 그냥 변화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대진화를 이야기할 때도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우주의 진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야구 선수가 좀 못하다가 잘하면 진화되었다. 진화 유현진 뭐 진화된 괴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를 그리고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그 용어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 용어가 실존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러한 방식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미. 우리 소진화를 반대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소진화의 방향성이 대진화랑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논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따 이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하버드에 있던 진화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란 본질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최소한 방향성 있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펼쳐지는 예측 가능하거나 사전에 조정된 연속적인 사건들 사전에 조정된 연속적인 사건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진화를 좀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모든 생명체가 원시 지구에서 약 30에서 40억 년 전에 존재했던 하나 혹은 몇몇 공통 조상들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이론. 그렇죠. 이건 대진화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커다란 생각,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생명체들이 자신들과 다른 이전 형태로부터 공통조상을 통해 서로 연결된 친척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다윈은 이것을 변형된 후손, descent with modification 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의이다. 특별히 일반 대중들과 젊은 학생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여기서 조금 이제 유진이 스캇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형된 후손이라고 다윈이 가장 먼저 이제 사용한 그런 말인데 이게 조금 이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예, 왜냐하면 창조론자들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종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변형된 후손. 그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었는가? 그 변형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논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변화의 성질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전혀 없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던 후손이 생긴 것도 변형된 후손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다. 날개가 없던 그런 동물이 날개가 생기는 것,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대진화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죠? 그 털이 짧은 그런 개인데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데 후손 강아지들은 뭐 털이 좀 길어졌다. 뭐 아니면은 어떤 그 목이 조금 짧아졌다. 다리가 좀 짧아졌다. 뭐 이런 것들은 변형된 후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성질이 과연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분인데, 이제 이분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죠. 우리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1850년대, 40년대, 50년대 때 비글호 탐험이라고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해서 자, 있구나.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아메리카로 가서 삥 한 바퀴 돌고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를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호주 쪽으로 인도양 이렇게 거쳐서 케이프타운 거쳐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세계를 한 바퀴 이제 삥 도는 여행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이 여행을 할 때 물론 뭐 지질학의 원리라든지 뭐 이렇게 동일 과정설, 뭐 오래된 연대를 주장하는 그러한 글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정독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유명한 그 핀치 새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윈이 보니까 이 섬에 가니까 나뭇잎을 먹는 새의 부리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일을 먹는 새들의 부리는 과일을 까기 좋게 생겼고, 뭐 곤충을 먹기 위해서 나무를 뚫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곤충이 많은 섬에는 이렇게 생겼고, 각 섬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핀치새라고 하는 이제 새들이 부리의 모양이 각기 다른, 그런데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는데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모습이 다른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거를 관찰을 하고 종합을 해서 종의 기원에서 찰스 다윈이 직접 쓴 그림인데, I think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새들의 공통조상이 하나인데 여러 섬에서 다양하게 분화가 됐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extrapolate, 외삽을 해서 하나로 연결하면은 같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이렇게 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베이직 플랜이 전혀 다른 그 새들이 이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단세포 동물로부터 모든 다양한 이런 종류들이 분화되어 나왔다, 진화되어 나왔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핀치새가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분화하는 것과 단세포 동물이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하는 것이 과연 같은 형질인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핀치새가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이제 소진화라고 하고, 이런 모든 동물들이 동식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분화한 것을 대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일단 성경,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 가르친 거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관한 이렇게 서로 조화시킬 수 없는 두 개의 진술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이런 진화론적인 그런 진술을 진짜 역사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공립학교나 과학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단세포 동물, 여기 왼쪽에 이제 아메바인데, 이 아메바는 아니고 우리가 공통조상을 이야기할 때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공통조상도 마찬가지고 새와 공룡의 그런 공통조상도 마찬가지고, 공통조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를 못합니다.
예, 물론 아메바는 아니에요. 아메바는 뭐 지금 진화론자들도 아메바가 뭐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창조론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은 예, 진화론자들도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뭔진 모르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일단 가상의 공통조상 단세포 동물이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가 볼 때 송중기죠? 예, 사람. 예, 왜 이분을 사진을 제가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화를 이렇게 하려면 이 왼쪽에 단세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쵸? 이 단세포 동물은 뭐 그냥 세포 하나만 만드는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인간은 눈도 만들어야 되고 코도 만들어야 되고 입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과 뭐 땀도 흘려야 되고 겨울이면 이제 추우면 몸을 떨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러려면 내분비계도 있어야 되고 소화계도 있어야 되고 뭐 피부도 있어야 되고 치아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유전 정보는 단세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보다 굉장히 예,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즘에 컴퓨터 세대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예. 왼쪽엔 단순한 게임이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인데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스타크래프트. 예,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복잡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자연적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자연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컴퓨터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컴퓨터 이게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이렇게 막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변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 근데 실제로 진화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무신론적 진화론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연에 일어나는 유전적 변화 예를 들면 돌연변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 정보가 추가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전 정보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대진화가 참이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윈이 쓴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그 책인데 여기 부제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 종의 기원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제목이고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책들은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혹은 삶에 대한 투쟁에서 선호받은 인종들의 보전에 관하여 예, 어떤 방법에 의한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natural selection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선택과 진화가 동의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놀라시겠지만 창조론자들은 자연 선택을 믿습니다. 자연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에요. 자, 과연 진화론자들은 그러면은 자연 선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몇몇 책이나 교과서나 이런 인터넷에서 한번 찾은 걸 보겠습니다. 자, 한 종 안의 개체들이 차별적으로 생식에 성공하는 것에 기반한 진화론적 변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유전적 특징들이 각각의 연속적인 세대에 전해지게 하는 작용.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선택은 종들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적자생존. 예,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생존이라고도 알려진 자연선택은 진화작용 이면의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에서도 뭐 대표적인 진화론적 그런 잡지죠.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 따른 자연계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만 살아남아 그들의 유전적 특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덜 적응한 생명체들은 도태되도록 하는 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자연 선택은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이따 보겠지만 환경이 변하거나 선택 압력이 제거된다면 이전 환경에서 선택되었던 형질을 가진 생명체들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도태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해하기 힘들면 예를 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전 정보가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분자가 원자나 이런 단세포 동물이 사람 및 갖가지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유전 정보가 증가하는 그리고 그 유전 정보는 특정한 유전 정보여야 합니다. 예, 특정한 기능과 특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죠. 과연 자연 선택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그 전에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실 찰스 다윈이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 아니라 에드워드 블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구원해낸 것입니다. 예, 이분은 창조론자입니다. 예, 근데 다윈이 이 에드워드 블라이스한테 빌려온 거예요. 그 개념을. 블라이스는 1835년과 1837년 사이에 영국의 자연사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Magazine of Natural History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연 선택의 과정을 묘사하는 그런 몇몇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 쓰기 2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윈도 사실 이 매거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의 기원의 그 책의 일부는 거의 뭐 블라이스 논문과 거의 문자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죠? 요즘 말로 하면 표절. 거의 표절에 가까운 그런 글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블라이스 이름이 에드워드 블라이스라는 그런 사람이고 이분의 논문은 Magazine of Natural History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몇몇 논문들이 그리고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다윈이 출판하기 전에 22년 전에 이미 출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과연 자연 선택이 무엇이냐? 예, 자연 선택이 이런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은 부모 세대 개가 있어요. 단순화한 것입니다. medium length fur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유전 정보가 쌍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뭐 유전학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으로 존재하는데 여기 L이라고 쓴 거는 long 그리고 S라고 쓴 거는 short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L은 그 긴 털을 만드는 유전자 그리고 S는 짧은 털을 갖게 하는 유전자.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중간 털을 갖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아비와 어미개가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은 유전 법칙, 맨델의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짧은 털을 가진 컨비네이션도 나오고 부모 세대의 털을 가진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털이 긴 그런 종류들도 자손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그런 후손들이 가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부모 세대는 피부가 그렇게 까맣지 않은데 자식을 낳았더니 하얀 애도 나오고 뭐 까만 애도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다 기본적인 유전학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개들이 다양한 이제 유전자의 조합을 가진 그런 개체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기후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바로 long fur, 이
이 긴 털을 가진 그런 개들이 살아남기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털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면은 생존하지 못하고 미디엄 포드 생존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적응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적자 생존의 개념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자 생존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런 개들이 결국은 유전적 정보가 증가했다거나 뭐 이렇게 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전적 정보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부모 세대에는 L과 F 유전자가 다 있었는데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long fur 이런 개들이 교배를 하면은 자기들과 똑같은 개체들밖에 나오지 않겠죠. 예, F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양해지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유전 정보가 줄어들고 예, 그리고 역방향으로 짧은 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짧은 털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다시 이들과 들어와서 교배를 한다면 또 S 유전자가 또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짧은 유전자들이 다 없어진다면 이런 역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러한 유전 정보들과도 이제 결합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특정 모집단으로 나왔지만 같은 부모 세대로부터 나왔지만 변화가 이렇게 많이 축적이 돼서 자신들이 나온 모집단과 다른 이제 개체들과는 상호 교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 집단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스피시에이션이 생겼다, 종 분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들의 예를 사용하면 긴 털을 가진 개들이 이제 충분히 변화해서 더 이상 짧은 털이나 중간 길이 털을 가진 개들과 이제 교미를 하지 않게 된다면 뭐 종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종분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종분화, 이렇게 서로 교배하지 않는 특정한 개체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자주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지금 다큐멘트 된 것만 해도 뭐 구피나 뭐 도마뱀, 초파리, 모기, 뭐 핀치새, 쥐, 뭐 이런 다양한 동물군에서 종분화가 굉장히 짧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어 왔고 이미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추럴 실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연 선택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다양화가 됐다. 그렇죠? 개도 이제 이거는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이제 자연 선택을 더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질만을 얻기 위해서 뭐 인공 선택을 한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개 종류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종류들이 15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15세기 이전에 이제 몽골 덕이라고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가 지금 자연이 아니라 인공 선택, 인공 교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 선택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유전 정보가 그리고 다양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실되었어요. 예, 우리가 인공선택 그리고 혹은 자연선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치와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양한 개들 중에 하나다. 근데 치와와만 보면은 실제로 유전 정보가 소실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다른 모습의 개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교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긴 털을 만약에 가진 개들은 추운 지방에서 더 생존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 환경이 다시 바뀌어서 덥게 되면은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 집단 안에 특정 형질이 선택된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가 선택된 것이지 어떤 새로 이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양성이 종류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개는 여전히 개예요. 그거는 뭐 늑대나 코요테나 여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종류의 개들이
뭐 수십억 년 동안, 아니 수백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도 지금 교배가 일어납니다. 예, 북미 같은 데서는 뭐 코요테가 뭐 집에 있는 개들과 이렇게 교비를 해서 자손을 낳기도 하고 늑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질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다양성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개체 하나로 보면은 그 유전 정보가 줄어든 것이죠. 예. 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자연 선택을 통해서 닭들도 굉장히 다양한 닭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핀치새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윈이 관찰한 거는 이제 핀치새인데 결국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부모 세대에 존재하던 유전자가 재조합, 리컴비네이션이 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구조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 이미 있던 깃털이 좀 강화가 된 것이지,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젖을 많이 내는 그런 유전자가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실렉트 된 것이지, 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진화를 일으킬 그런 원동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전 정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선택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충분한 자연 선택과 격리로 인해서 종분화가 생기고 전혀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이제 학계에서 여겨지는 경우에도 서프라이즈가 많습니다. 서로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예는 바로 이 카마라고, 낙타와 라마. 예, 지리적으로는 낙타는 중동 지방에 있고 라마는 남미 대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진화론적인 그런 시나리오에 의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었고 종분화가 일어났고, 사실 학명으로 보면은 종도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속에 속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definition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모아놓으면은 눈이 맞아서 예,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카마라고 불리는 예, 그런 개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 종류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종분화나 다양성이 이루어졌다면 아직도 같은 종류 안에 속하고 있고 유전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손을 개체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이 그렇게 놀랄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 세계관에 더 일치하는 듯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연 선택이 새로운 이런 정보를 추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많은 진화론자들도 사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자연 선택은 정보의 추리는 과정이다, 감소 과정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정보의 증가가 뭐 돌연변이나 뭐 지인, 뭐 드리프트, 뭐 이런 유전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돌연변이가 실제로 정보에 의미 있는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하는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에서 2001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돌연변이가 개체에게 해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된다. 그러나 개체에게 유리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자연 선택에 의해 보다 많은 자식에게 이 유전 형질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누적되어 진화가 진행된다. 예, 뭐 100%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의미 있는 유전적인 정보의 증가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연변이가 무엇인가? 돌연변이란 유전 정보가 기록된 DNA 분자가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전자기파나 방사선, 또 화학물질, 또 외부나 내부에 있는 유전자 등에 의해서 원본과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카핑 미스테이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에러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copying error. 어떤 경우에 생기냐? 기본적인 거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유전 정보는 세포 안에서 핵에 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또 DNA가 있고 뭐 다른 유전 물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DNA는 핵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유전 정보. 그리고 이 핵 안에는 이제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크로모솜은 DNA 이중나선이 꼬이고 꼬여서 히스톤이라고 불리는 여기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코일링이 이렇게 일어나고 제 친구가 히스톤 단백질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모솜 스트럭처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DNA 이중나선을 보면은 이렇게 3번, 5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중나선 줄기의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베이스예요. 이 ATGC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기되는 이 베이스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알파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이스가 이게 슈거로 된 그런 백본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위체로만 보면은 DNA 경우에는 세 개의 이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외웠어요.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못 외워요. 자, 그래서 phosphate 그룹이 있고 sugar가 있고 그리고 base가 있고 근데 이 슈거랑 파스페이스는 이제 줄기를 이루고 있는 백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고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고 여기 있는 베이스가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런 의미 있는 유전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이 아데닌과 사이민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있고 또 RNA라고 이제 DNA에 담겨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핵 밖으로 이렇게 빼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고분자 화합물인데 그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은 맞는데 사이민 대신 유라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분자 구조가 조금 다르죠. 예,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TGC를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단백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전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파벳. 예. 뭐 한글의 경우 20몇 자죠? 예. 20 몇 개의 알파벳이 있고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제로랑 원, 이진법 쓰죠. 그런데 이제 DNA는 4개의 철자를 가지고 이렇게 유전 정보를 이렇게 기록을 한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DNA입니다. 여기 다 써 있죠. TACTTCAAATC 네 개의 철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DNA에 저장된 이 유전 정보들 여기에 있는 것을 카피하려면 RNA가 가서 카피를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RNA입니다. 예, 그래서 이 RNA는 이것을 읽을 때 3개씩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이제 얘기, 3개로 되어 있는 그 하나의 뭉치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아데닌이랑 유라실이랑 구아닌 이렇게 AUG 이렇게 시작이 되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타트 코돈이에요. 그리고 UAG 코돈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끊자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런 코돈이에요. 예,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단백질, 폴리펩티드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메사이오닌, 뭐 라이신, 페닐알라닌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 아미노산이 점점 연결되면 뭐가 되죠?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된 체인을 폴리펩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생물학인데 혹시 생물학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뉴클리우스라고 얘기하는 이게 핵이에요. 핵 안에 유전자가 있죠. 여기 DNA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RNA, 특히 이게 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RNA를 왔다 갔다 뭐 할까요? 메신저,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얘를 메신저라고 하고 메신저 RNA라고 부릅니다. 메신저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transfer RNA, 여기 또 RNA가 있는데 아미노산이랑 연결된 여기 있는 초록색 알갱이가 이제 free amino acid라고 그래서 세포 안에 이제 떠다니고 있는 아미노 애시드인데 특정한 tRNA는 특정한 아미노산과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신저 RNA랑 딱 맞는 tRNA가 있어요. 그러면은 라이보솜에서 맞는 RNA가 오면은 특정한 아미노산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계속 이 라이보솜에서 연결이 되면서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해서 좀 그런데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Transcription, Translation 이렇게 쳐보시면은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철자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코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첫 번째 글자가 U, 두 번째 글자가 U. 그래서 UU. 그리고 세 번째 글자도 U면은 여기 있는 PHE가 아미노산이에요. 페닐알라닌. 여기 루신, 뭐죠? 트립토판인가? 뭐 이런 거 있고 시스테인, 아르지닌, 아르기닌 뭐 이런 이거는 다 아미노산의 이름이에요. 네. 메사이닌, 발린 뭐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은 이 아미노 애시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tRNA가.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건 코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UUU도 그렇고 UUC도 그렇고 똑같은 아미노 애시드를 가져오고 루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레터만 맞으면은 다 루신이 세 번째 레터와 관계없이 루신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야지 여기 이게 다시 그림이 나오네요. tRNA가 이런 트립토판, 라이신, 아스파라진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메신저 RNA가 세포 핵 안에서 정보를 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여기에 매칭되는 tRNA가 와서 쭉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1차적으로 생긴 게 뭐겠어요? 아미노 애시드가 선으로 연결된 거. 쭉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게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될 수가 없어요. 단백질의 기능은 아미노산의 그런 3차원적인 그런 구조로 인해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많은 기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체인이라도 그게 올바르게 접히지 않으면 그게 올바로 이제 기능을 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일단 그 한 줄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primary structure라고 합니다. 프로틴.
아직 기능은 못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플레이트 쉿이 되거나 아니면 알파 헬릭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secondary structure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secondary structure가 모여가지고 이제 꼬이면은 이제 3차 구조 tertiary structure가 됩니다. 그리고 이 3차원적 구조가 여러 개가 모이면은 이제 4차 구조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되는데 이런 3차원적 구조, 4차원적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아미노산이 바뀌거나 뭐 다른 걸로 치환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은 올바로 이게 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예, 그런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이러한 것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중요한 정보의 저장과 전달과 실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예. 알파 헬릭스도 있고, 뭐, 쉿 구조도 있고, 이게 꼬이고 꼬여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효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세포 안에서 소디움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뭐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구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만드는 그런 유전 정보가 저와 여러분의 DNA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슐린, 엔타바디, 이뮨 시스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헤모글로빈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틴인데 가장 유명한 프로틴 중에 하나. 예, 여기 산소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뭐 저장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몸의 뭐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기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연변이가 과연 정보의 증가를 일으키는가, 정보의 소실을 일으키는가, 그 네이처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정말로 말하는 beneficial mutation이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utation은 copying error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 4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영어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예. The car was red. The red car had one key.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그런 유전 정보가 이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돌연변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포인트 뮤테이션이란 돌연변이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단어가 아니라 철자 하나가 바뀐 거예요. The car was red. 그쵸? The red car여야 되는데 R 대신 T가 들어갔어요. 예. The cat had one key.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증가한 건가요? 새로운 단어가 생겼네요. cat. 새로운, 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정보의 증가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 결론적으로는 문장의 그런 의미가, 예, 사라져버렸죠. The red cat had one key.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의 감소, 그리고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이 되어버렸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의 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이 정보의 증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면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the car, R이 cat이 아니라 A로 바뀌면은 이게 단어도 아닌 이상한 게 됐어요. The red car had one key. 이게 포인트 뮤테이션이 새로운 단어를 물론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단어가 아닌 무의미한 그냥 gibberish, 그냥 단어도 아닌 것이 나오는 신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의미 없는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포인트 뮤테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이 세 번째 레러에서 U가 C로 바뀌거나 C가 A로 바뀌거나 U가 G로 바뀌거나 그러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silent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 뮤테이션이 생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뉴트럴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포인트 뮤테이션 중에 하나의 심각한 예 중에 하나가 허치슨 길포드 프로제리아 신드롬, 영어로 이제 줄여가지고 HGPS라고 하는 그런 병리학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뮤테이션인데 스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노화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늙게 보이는 그런 신드롬인데, 예, 그러니까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뼈 질환이나 뭐 장기들의 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해요. 예. 단 하나의 레터가 바뀌었을 때 이런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sually 보통 한 13살 정도면은 이제 안타깝지만 수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된 단백질의 이름이 라민 A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라민 A는 라미나라고 하는 그런 그 세포 멤브레인, 그러니까 뉴클리어 멤브레인, 핵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핵 멤브레인, 핵막? 예, 핵막 안에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지지해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라민 A. 예, 근데 그게 이제 변화가 생겨가지고, 프로제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로 변화가 되는데, 자, 한번, 어,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단백질 이제 프로세싱이 돼가지고 점점점 여기 클리비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라민 A예요. 여기에서 이제 라민 A가 올바른 단백질이고 라미나라고 하는 구조의 이제 줄을 이루는 그런 단백질인데, 허치슨 기포드 프로제리아 신드롬의 경우에는 하나의 포인트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올바른 클리비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프로제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 생기고, 따라서 3차원적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핵막을 온전히 지탱해주지 못하고 이게 핵막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노화, 피부 노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 하나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심각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의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씩만, 시간이 많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version mutation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어가 이제 문장의 순서가 역으로 바뀐 거예요. The car was red. 원래는 뭐죠? The red car had one key인데 그 문장 자체가 거꾸로 돼가지고 Yet no director at the key have one eye and one team. 그래서 완전히 completely losing, 이런 경우에는 뭐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변화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inversion mutation인데, 그 중요한 예로 히모필리아 A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히모필리아가 한국말로 하면 혈우병이에요. 혈우병인데 일단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이제 피부에서 이제 상처가 나서 피가 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응고작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intrinsic pathway랑 extrinsic pathway가 있는데, 이거는 뭐 메디컬 스쿨이나 뭐 덴탈 스쿨이나 뭐 이런 병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뭐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또 외웠던, 그러나 지금 물어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그림일 텐데, 아무튼 여기에 있는 숫자로 있는 것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캐스케이드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응고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 단계만 일단 볼게요. 피브리노젠이라고 하는 이거 팩터 1이 1 액티베이트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크로스 링킹이 돼야지 클랏이 생기는 거예요. 클랏이 뭐죠? 딱지. 여러분 그 피부가 이렇게 컷이 됐는데 피가 나는데 딱지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혈우병에 걸린 분들은 상처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모든 단백질들이 다 기능을 해야 되는데 히모필리아 A 같은 경우에는 팩터 8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액티베이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뀔 수가 없고 따라서 트롬빈이 있어야지 또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바뀌는데 이 단계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되지 않고 굉장히 치명적인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제가 노트한 건 아니고 메디컬 스쿨 스튜던트들이 이렇게 노트한 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쉐어한 건데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전 대신에 이제 insertion이라는 그런 뮤테이션이 또 존재를 합니다. insertion이 뭐냐면은 the red car had one key 인데 had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갑자기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앞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끼었죠? 새로 와서 이렇게 끼어 들어간 그런 뮤테이션을 insertion muta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DNA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가 CAT 하면 뭐였죠? 히스타민 다 아미노 애시드 히스타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캣인데 A가 C 앞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코돈이 CAT는 히스타민, CAT his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갑자기 ACA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TCA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단 하나의 단어가 바뀌고 하나의 아미노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이런 것들은 이제 프레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이 완전히 밀렸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아미노산은 완전히 싹 다 바뀌는 거죠. 시퀀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딜리션도 마찬가지예요. insertion 대신에 deletion은 단어 하나가 없어진 거죠. The car was red인데 중간에 있던 센텐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이 키가 뭐 키랑 car랑 연결해주는 그런 정보가 완전히 없어졌죠. delete 된 거를 이제 deletion mu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nsertion도 마찬가지고 deletion도 마찬가지로 이제 frame shift가 됐죠. frame shift가 된 거는 여기에 cat이어야 되는데 CAT여야 되는데 A가 이제 빠져버려서 CTC, ATC 이렇게 돼서 여기 A 이후에는 완전히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아미노산 이 뒤에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변화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그러한 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이 생기지 않았냐, 새로운 정보 증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할 말 없지만 실제로 그것이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은 질병을 일으키느냐 어떠한 성질의 변화를 일으켰느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게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들 중에 하나는 이제 FSHD라고 하는 facial scapular humeral muscular dystrophy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facial는 얼굴이라는 얘기죠. scapula는 이 shoulder, 이게 어깨를 얘기하는 거고 muscular dystrophy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기관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기관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고 이게 이제 frame shift mutation 중에 하나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DNA 중에서 크로모점의 넘버 4, 네 번째 크로모점이 있는데 이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4번 크로모점이 좀 짧아요.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이 짧은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 특정 그 유전자를 가지고 particular gene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정크 DNA다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그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없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크 DNA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예,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그 유전자 그 부분이 유전자의 발현에 혹은 몸의 기능에 생명체의 유지와 조절 기능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스파이널 머스큘러 애트로피. 그래서 이런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 스파이널 머스큘러 애트로피 같은 경우는 5번 염색체에서 있는 단백질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1시간 5분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자, 새로 생겨나야 될 단세포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송중기 씨가 가지고 있는 눈썹, 이마, 코, 눈, 치아, 예, 머리카락,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를, 기능과 구조를 가능케 할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모든 뮤테이션이나 다른 유전적인 변화, 그 어떤 유전적인 변화도 의미 있는 정보의 그런 창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자, 글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만약에 단세포 동물이 가지고 있던 그 DNA 정보가 the car was red, the red car had one key, the key had one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송중기 씨를 만드는 자, 송중기 씨를 만드는 그런 유전자에는 굉장히 많은 책보다 더 많은 그런 정보와 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겠죠. 유전 정보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그런 돌연변이의 결과는 정보의 파괴 혹은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프로제리아 같은 경우에 만들어졌죠. 그것이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 그리고 아메바를 인간으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새로운 단백질,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추가되어야 하겠어요. 예. 그런데 실제 메커니즘 상으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아메바와 같은 그런 공통조상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오래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예, 이러한 유전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진화론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실제로 기능을 하는 유전자보다 무의미한 그리고 무작위적 그런 유전적 변화의 산물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정크 DNA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DNA 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DNA는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3%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크 DNA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진화의 부산물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왜냐하면 뮤테이션 돌연변이의 산물이니까 자연적인 그런 무작위적 변화 뭐 자귀가 있으면 그 자귀 그 디자인한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나 뭐 누군가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과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과학과 자꾸 자연주의 나 내추럴리즘을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무작위적 그런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핑 에러가 생기고 그런 카핑 에러가 생기면은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보다는 무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그런 DNA들을 다 이제 정크 DNA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정크 DNA라고 불렸던 부분에 굉장히 많은 조절 작용과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능을 모른다고 해서 그걸 정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또 논리적인 그런 무지에 대한 호소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오류인데, 아무튼 예, 정크 DNA의 개념은 지금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진화론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beneficial mutation,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harmful mutation인데, 그렇다면은 이로운 그런 돌연변이의 예들, 교과서에 나오는 몇몇 예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로 정보의 증가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드는 예들 중에 하나가 동굴에 있는 그런 장립 물고기나 뭐 이런 개체들이죠. 이런 물고기들은 예,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없어요. 예, 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눈이 있는 물고기가 동굴에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물고기가 눈이 자꾸 바위에 부딪히거나 찔리거나 그러면은 감염이 돼서 인펙션이 생기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낳다 보면은 뮤테이션 때문에 눈이 없는 눈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소실된 그런 개체가 생기겠죠. 예, 자연적으로도 생기죠. 그런데 일단 해가 있는 곳에서는 눈이 없으면 먹이를 잡기가 힘들고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 선택돼서 도태가 되게 되는데, 동굴 안에서는 눈이 없으면은 부딪혀도 인펙션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 이제 눈이 없는 개체들만 생존하게 돼서 자연 선택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beneficial mutation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과 부합되는 변화인가요? 실제로 여기에서 수반되는 변화는 정보의 감소입니다. 눈을 만드는 그런 DNA가 파괴되어서 눈이 없어지는, 결론적으로 정보의 감소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 유리하게 그렇게 적응하는 그런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감소이다. 예, 실제로는 진화의 예가 아니라 퇴화다. 눈의 퇴화죠. 퇴화. 예,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많이 드는 날개 없는 풍뎅이. 예, 어떤 풍뎅이들은 날 수가 있는데 날개가 없어지는 풍뎅이들이 있어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날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없어지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날지 못하니까 이제 좀 경쟁이 있어서 도태가 되게 되는데, 특정한 환경, 예를 들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섬이나 그런 데 있죠. 거기에서는 풍뎅이가 이렇게 날았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러면은 날개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날개가 없어진 그런 딱정벌레들은 그 섬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은 섬에서 살기에 더 적합한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연 선택 맞죠? 예, 클래식 example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경우에도 있던 날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의 증가가 아닌 정보의 감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예를 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겸상적혈구 증후군, 시클셀 겸상적혈구 빈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시클셀 아니미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미아가 뭐냐면 이제 빈혈인데,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구가 부족하거나 뭐 적혈구의 숫자가 부족한데, 이 경우에는 숫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모양이 원래 있는 헤모글로빈은 이제 어떤 형태의 글로뷸러 이게 동그랗게 이제 생긴 그런 모양인데 시클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의 아미노산이 치환됨으로 인해서 3차원적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동그란 게 아니라 이제 fibrous 이게 어떻게 뭐죠? 이렇게 섬유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적혈구의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원반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시클, 낫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겸상적혈구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겸상적혈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산소를 잘 캐리 못하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혈관 안에 이렇게 데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게 됩니다. 그죠? 불리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키드니, 그러니까 이제 혈액 순환이 이제 많이 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인터널 organ이 있는데, 키드니, 뭐라 그러죠? 콩팥, 그리고 심장, 그리고 폐, 이렇게 혈액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의 혈관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이렇게 이렇게 막히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질병도 야기가 되지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DNA는 글루타믹 애시드가 있고 프롤린 다음에 글루타민 이게 아미노 애시드인데 메신저 RNA에서 이런 정보가 오면은 이런 아미노 애시드가 원래 시퀀스가 돼야지 일반적인 그 헤모글로빈이 이제 되는데 뮤테이션 여기서 생긴 거는 CTC였죠. 여기 위에는 CTC인데 CAC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포인트 뮤테이션이에요. 단백질 하나가 이제 글루타믹 애시드가 발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클셀 겸상적혈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3차원적 구조가 아미노산 하나 딱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체 바깥 모양이. 그래서 이 3차원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미노산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클셀 아니미아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말라리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기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되죠. 그래서 간에서 이렇게 증식을 해서 이게 이제 혈구 안으로 이제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적혈구 안에 침입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rupture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 말라리아가 적혈구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적혈구의 확실한 거는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적혈구의 3차원적 구조의 의지를 이제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발병하는 데도 있어서 적혈구의 3차원적 구조가 그리고 특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3차원적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말라리아에 감염되거나 또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beneficial mutation. 얘라고 classic exampl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클셀 아니미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폐렴이나 뭐 이런 살모넬라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뭐 독감이나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뮤 시스템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스플린이라고 이렇게 이자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굉장히 손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말라리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죠. 말라리아에 감염이 잘 안 되는 그런 건 맞아요. 왜냐하면 3차원적 구조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의 특정한 경우에 그런 beneficial mutation이 될 수는 있지만 말라리아가 없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게 beneficial mutation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유전적으로 볼 때도 새로운 유전 정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적혈구의 모양이 변화함으로써 그런 이로움이 특정한 환경에서의 이로움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보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의 파괴로 인한 그런 베너핏이 잠시 생겼고, 이것도 특정한 경우에서만 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 초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제 방사능을 쪼여서 이제 초파리 돌연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과연 진화가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떤 초파리가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겼죠. 70%가 뭐 70%가 뭐죠? 뉴트럴이고 해롭고 20%가 뉴트럴이고 10%가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게 이로운 초파리인지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런 날개 모양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게 새로운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런 유전 정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런 유전 정보의 파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만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를 지나도 초파리는 초파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진화시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짧게 하기가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돌연변이 중에서 박테리아가 슈퍼박테리아로 진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박테리아 내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제 그것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이제 박테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항생제와 결합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DNA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항생제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DNA에서 나온 단백질과는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박테리아는 생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는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 생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박테리아와 함께 이제 항생제가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이제 돌연변이를 갖지 않은 박테리아는 이제 살아남게 되고, 돌연변이를 가진 박테리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돌연변이를 가진 박테리아는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 다른 박테리아의 경쟁에서 이제 뒤처져야 할 때 변형된 단백질이 이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세포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아니라 항생제가 이제 몸 안으로 이제 이 세포가 이제 박테리아 세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타겟이 바깥에 있는 타겟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성을 갖게 되는 박테리아가 내성을 가질 때 이제 inactivating enzyme, 그러니까 항생제를 이제 펑션을 하는,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항생제를 이제 다른 구조로 이제 바꿔버려서 그런 효소가 있어서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들어온 항생제를 펌프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합하는 단백질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결합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항생제의 내성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돌연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의 내성을 얻는 것은 이제 이로운 돌연변이의 이해가 아니라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일단 박테리아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형됨으로써, 정상적인 단백질이 변형이 됨으로써 그런 엔타바리, 그런 항생제와 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의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는 항생제가 존재하는 환경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연에서 생존하기가 더 힘들다. 그리고 박테리아 집단 내에 특정 돌연변이가 선택된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정보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혀 없던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단백질이 파괴된 것이죠. 그렇죠? 헬리코박터 파리오리는 아직도 헬리코박터다. 그것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그 어떤 진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도 약간의 변이를 가진 같은 종이다. 같은 박테리아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어, 어떤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페니실리네이즈라고 하는 그런 엔자임을 배출해냅니다. 많은 박테리아가 페니실리네이즈를 만들어내요. 그 얘기는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죠. 근데 그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페니실린을 브레이크다운 하니까, 파괴하니까 항생제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조절 유전자가 파괴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유전자에서 그 박테리아 내부에서 페니실리네이즈를 만들겠죠. 만드는데 조절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양의 페니실리네이즈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페니실린이 전혀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료해야 될 또 대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절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항생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굉장히 많은 페니실리네이즈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몸의 구조나 뭐 다른 효소나 엔자임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들을 못 만들게 되는 것이죠. 페니실리네이즈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 또한 뭐 슈퍼박테리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약골 박테리아입니다. 일단 항생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거 역시 새로운 그런 어떤 유전 정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조절 장치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이거 역시 분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전 정보의 소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정보의 소실과 이런 파괴 과정인 돌연변이 그리고 또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단세포 동물이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돈을 조금 잃었는데 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파괴되는 과정이 이런 증거 과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 어떤 유전적인 과정, 있으면 예를 들어보시면 그게 제가 왜 틀렸는지, 왜 그것이 궁극적으로 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인 정보의 감소 과정이지 이런 단세포 동물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유전적 정보의 증거 과정이 아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얘도 빨리빨리 얘기하느라고 제가 두서 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특히 겸상적혈구 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제가 이런 유신 진화론을 믿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나 점진적인 창조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챌린지 하고 싶어요. 예. 자, 이러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데 사용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6일째 되는 날 그 창조를 마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 즉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좋았다가 나빠진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또한 이런 나빠진 환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 생명체가 그래도 이 나빠진 환경에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빠진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나빠진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회복을 바라는 이제 피조세계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나빠진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논쟁이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에 대한 100% 확신이 없으신 분에게 제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연 선택과 이런 돌연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보의 파괴와 소실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의 원동력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즉 대진화의 원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은 종류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털이 긴 개나 털이 짧은 개에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인할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대진화가 맞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나중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